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국가공무원 국업 공채 필기시험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험 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전체적인 총평, 일단 지문은 여전히 길죠. 이제 지문의 스크롤 압박, 이건 우리가 이제 뭐 현재 계속 시험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러니까 기본 문제나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 풀이하면서 다뤘던 전형적인 지문들이 있고요. 물론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생소하거나 뭐 하는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것도 뭐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뭐 난해하거나 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작년 국가직에서 우리가 이제 사대형 문제가 5문제, 6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처럼 우리가 한참 또 열심히 분석을 하긴 했었는데 작년 지방직 시험에서 또 그렇지 않고 또 올해 국가직 시험도 작년 지방직 시험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주제. 사례형 문제는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그 9번 문제죠. 9번 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다. 뭐 그거만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우리 기존에 있던 문제 패턴에 그대로 나온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특이 사안이란다면 법령 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또 다른 시험에 비해서 또 조금, 원래 이제 법령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조문 그 자체가 나오는 법령 문제라고 일컬어주는 게 한 6문제 정도. 그러니까 1번 문제는 1번은 물론 이제 조문과 판례가가 행정절차법은 조문 판례가 다 중요하지만 1번 그리고 5번 행정기본법 이제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9번 문제도 사례형이지만 사실은 정보공개법에 있는 조문이죠. 아까 행정심판법하고 여러 가지 법령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0번 행정절차법, 11번 질서위반의 규제법, 그리고 12번 행정조사기본법 같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법령 자체가 직접 나오는 법령 문제로 일컬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비중이 좀 더 있어졌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고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보통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지문 같은 경우에 한두 지문 정도가 교재에 없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례 지문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거 빼고 우리가 소거법에 낸 거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겠고요. 뭐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게 하고요. 자, 바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출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생들이 잘 그렇게 안 하시죠. 해설은 다 해놓고 설명할 때는 마치 뭐야 책에 없는 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없는 거는 솔직하게 없다고 그냥 교재 미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거는 그대로 판례 번호만 인용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페이지하고 다 적혀서 일단 우리 교재로 공부하신 분은 그 교재에서 꼭 확인해서 보시고요. 다른 교재 한 분들은 이런 페이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 교재는 대부분 다 수록돼 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표시를,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설할 때는 요 출처를 밝혀드리는 게 그것도 이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밝혀있습니다. 뭐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이냐 막 구라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솔직하게 없는 점은 없다. 그리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건 또 한번 참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리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해놓은 거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자, 문제를 바로 보면서 해볼까요? 1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이죠. 신청에 대한 옳지 조문 그대로 다 나온 거죠. 1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을 통해서 접수하게 할 수 있죠. 1번으로. 2번 신청은 구비설 미비했을 때는 접수 거부 아니죠. 보완 요구합니다. 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거부하면 틀린 거죠. X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번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적시, 원래는 이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바로 적시 업무를 처리하는 건 굳이 접수증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시라고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는 접수증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으로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 아마 거기에 498페이지 본문 조문에 보시면 498페이지 본문 조문에 보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부증 안 제도 되는 경우가 시행령 규정이 있죠. 3가지가 있죠. 기억, 우편, 구술, 정보통신망 신청, 니언, 처리기간 적시, 그다음에 접수증에 가려면 문서를 주는 신청. 요거의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중에 니언 두 번째 있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다수 행정처 관련 처분을 할 때는 이거는 뭐 신속한 협조, 그래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보통 이제 복합민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4번. 이거는 18조죠. 오른쪽 페이지 499페이지 본문에 조문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아주 쉬웠던 지문입니다. 정답 2번. 2번 행정행위 취소 철회.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보는 거죠. 취소 철회, 원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소급표 장려. 뭐 요거 비교되는 거죠. 1번 행정기본법의 직권 취소 철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요. 조문이 행정기법 들어갔죠. 직권 취소 철회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이제 근거 불효설이잖아. 그러니까 취소나 철회는 근거 불효설이 판례입증이죠. 보통 우리가 문제마다 견해 대립이 있으면 판례만 되게 귀찮은 모양이야. 그래서 위에 아예 그냥 제일 처음에 네모로 뭐지? 지문의 내용이 학설 대립일 때는 판례한다라고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요걸 전제로 깔아버렸죠. 옛날에는 요 문제마다 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아예 그냥 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근거 불효죠? 맞아. 1번 5. 2번 철회 사유는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연이다. 성립된 이후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개념, 기초 개념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효력을 존수한 사유 아니죠.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성립 시는 철회, 아까 취소, 성립 이후에는 철회죠. 성립되기 이전은 이 뭐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X 정답 2번. 3번 수익적 처분 행위. 자, 부정한 방법이죠.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신뢰 보호 안 해줘도 되죠.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 신뢰 보호 안 해도 된다. 맞고요. 3으로 4번 취소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한 건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익과 사유가 이익 형량을 해야 되고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직권 취소하는 행정청 입증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정답은 이번에 또 아주 쉬운 문제. 3번 부관이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법령 근거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요거는 뭡니까? 수익적 처분은 보통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X. 1번이 또 바로 정답. 수익적 처분은 대체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예시됐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1번이 바로 정답. 2번 기선 선망 버가. 이거는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본선만 나가고 부속선 못 나게 하는 것은 아예 기선망 버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법한 부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 부관. 요건 붙일 때는 적법해. 이거는 이제 벌급시 붙이는 거 보면 뭐 발급 이후에도 가능하죠. 사후부관이잖아. 사후부관은 법유 동사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그다음에 유보되어 있거나 동의했을 때는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하나 더 추가된 건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능하다. 법유 동사죠. 3으로 4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기부 체납했는데 기부 체납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중개본 착오로 기부 체납을 취소할 수 없다. 또 우리가 문제로서 기출 문제에서 몇 번 봤던 거죠. 그래서 4으로. 근데 뭐 굳이 1번, 2번, 3번, 4번 안 가도 1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1번, 2번, 3번까지는 전체적 무난. 4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것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1번 국유재산, 행정재산 사용 수요하는 공법관계.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항공단이 무상 허가를 받았는데 그거의 일부를 다시 전대는 다시 임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 수익 허가 받았어.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대, 다시 임대하는 거, 재임대하는 걸 우리가 전대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지문 자체가 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모의고사는 인데서 한번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뒤에 밑에 있죠. 한국공항 밑줄 해설을 보시면 한국공항공단이 무상 허가 받은 재산 중에 일부를 다시 대부 전대는 다시 임대하는 거죠. 이것은 통상 사인 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키워드는 입찰보증금 국고 맨날 나오는 거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죄는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이죠. 2번 3번 무단점이자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지만 일반재산 대부분은 사법관계죠. 3번 4번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뭐가 돼? 조달청장이니까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 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송호죠. 처분송호니까 공법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다. 4번 틀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적 쉽죠. 다만 이제 4번에 1번에
후반부 지문이 우리가 교재에는 없는데 일단은 충분히 나머지 문제도 출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기억해서 보시면 됩니다. 4번 정답은 4번. 자, 5번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이 있었죠. 이게 5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결정자 특강할 때 제가 최근에 행정기본법 중에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교수들이 막 뭐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전리품이다 했고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제재처분 5년 주로 5년이 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적용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뭐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신뢰 원칙을 생각하면 되죠. 신뢰 원칙에서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귀책 사유는 뭐야? 네 가지가 있었죠. 사기, 강박, 악의, 중과실이죠. 중과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5년이 없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건 뭐지? 문제가 좀 내가 한번 제재 처분이 제측경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이거 가만히 있어봐. 문제 이게 실제 문제가 이거 맞던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해야 되지 않나? 나 문제를 아니고 보기만 봤네. 원본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봐봐. 똑같아? 한번 보자. 내용은 안 볼게. 내용은 안 볼게. 맞네.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읽었다 그래. 안 그랬으면 학생들 벌써 이의제기했을 건데. 자, 다시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 그럼 예외는 뭐야? 할 수 있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밑에 보니까 예외 4가지 중에서 밑에 봐봐. 제재 처분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치료했을 때는 5년 지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내가 잘못했어. 제재 처분 기간까지 5년이죠. 5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 4가지는 5년 지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이런 국민의 생명, 안전 생명, 환경에 심각해 치를 때는 5년 지나도 할 수 있죠.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때도 거짓 부정이 있으니까 사기나 허위의 방법이죠. 요거는 5년 지나도 가능하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입, 검사를 회피한 거죠. 맞고요. 4번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죠. 중과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실인 경우는 5년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단서조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자 특강할 때 제가 그 자료 나눠준 것 중에서 행정기본법 중에서 요 3가지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였습니까? 이의신청하고 몇 가지 재심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대로 언급이 된 거죠. 정답에서 4번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결정자 특강에서 자료를 나누니까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행정기본법 앞으로 이제 계속 한 문제들은 꾸준히 필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효력이 다 과거에는 반은 인정되고 일부 중요한 조항은 유효기간을 줘버렸는데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유효기간이 다 경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문까지 포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6번 행정입법 총리령 부정 제정 절차는 대통령령과는 달리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아주 기본 문제죠. 대통령령은 그러니까 총리령 부정은 법제적 심사만 거치면 되고 대통령령은 거기다가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또 좀 다르죠. 아마 박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고 2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에서 준칙이 된 행정규칙이 자기 구속의 권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을 할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공권력 행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맞는 질문. 3번 상위법령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세운 쪽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봤던 거잖아요. 위임이 없는데 불령해서 요건을 변경하면 이건 그냥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겠죠.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3번이 틀렸고요. X. 4번 이건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 그대로죠. 4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네요.
6번까지도 무난했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5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했을 뿐 여전히 뭐 무난한 문제, 뭐 전형적인 지문들이 됐죠.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 다루었던 지문들입니다. 7번 하자 과세처분 취소로 간 소송에서 개공과세, 이거는 개공과세는 별개이지만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본다면 하자성계 인정된 사례로 대답하라고 했죠. 그래서 있다. 맞네요. 1번으로 1번이 바로 정답. 2번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죠. 추후에 동의서가 제출돼 하자치유 부정된 사례도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몇 번 봤던 지문이죠. 한 두세 번,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두어 번 정도 봤던 지문들입니다. 2번 틀렸죠. X. 교재에 보시면 밑에 출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책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3번 적법한 건축 철거명령 중대명령 무효지만 개고처분 무효. 철거명령과 개고는 하자성계가 부정되는 사례이죠. 그러나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개고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라 하더라도 하자성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개고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있다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X. 4번 요거는 이유를 안 알려줬죠. 그런데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안 알려졌다. 하자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사기금 자진 납부했다. 하자치유 안 되죠. 그것만 가지고는 하자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치유가 안 되는데 치유된다. 틀렸죠? X. 정답은 그래서 이것도 2번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1번이죠. 1번 옳은 것이니까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고요. 2번, 3번, 4번 틀리지만 틀린 건 또 틀린 부분 제가 밑줄을 별도로 쳐놨으니까 그걸 같이 매치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항고소송 대상. 자,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최신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1번 어떤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아까 오전에 모의고사 할 때도 했던 것이죠. 있는지 그거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심사해야 되는 거지 본안 판단에서 할 건 아니죠. 1번으로 2번 병무청장 병력법. 자, 이것도 뭐 예상됐던 문제고 또 그 결정자 특권에서도 요 판이 또 길게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서 보시라고 제시해뒀던 거죠. 결론 처분 성호. 2번도 맞는 지문. 3번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책에 보시면 통지인데 단순 통보죠. 직장 가입자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직장에 고용돼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거기서 퇴사를 했죠. 그럼 이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상실되고 이제 뭐가 됩니까? 지역 가입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됩니까? 가입자 자격이 변동된다. 그냥 통보한 거죠. 그럼 이 통보는 뭐지? 그냥 단순 통보야. 통보가 있어야지 뭐 자격이 변경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자격이 변동이 됐다는 걸 그냥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통보에 불과하죠. 처분성 X인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맞죠? 이거는 교재에 보시면 아마 그 뒤에 335페이지에 보면 12번 판례죠. 박스에는 내가 이걸 넣지는 않았는데 그거 보시면 335페이지 맨 마지막에 12번 판례 단순 통보죠. 처분성 X인 통보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지 다시 불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것도 교재에 내놨는데 1번을 내가 뭐야? 처분에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한지는 이게 틀렸고 설명은 바로 했는데 지문을 내가 그냥 대충 읽었구나 그지. 그래서 봐 근거가 있는지 그것서 절차를 준수한지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은 바로 했는데 제가 지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3번. 자, 4번 이것도 처분에 해당된지가 불분명하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권리 구제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서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걸 규범적으로 판단다. 요 4번 지문도 내나 1번 지문과 같은 파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은 판례의 꺽쇠 1번과 꺽쇠 2번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출처 밝혀놨죠. 862페이지. 1번 판례 꺽쇠 1번이 1번 지문이고 꺽쇠 2번이 4번 지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정답 1번. 자, 9번. 공익신고자 병이 이제 사례형이죠. 병은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행정청에 신고했죠. 뭐 흔히 있는 상황이 됐죠. 누군가가 부정수급하고 있으니까 제3자가 공익신고란 거죠. 이에 대해서 갑은 부정수급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은 부정수급 신고한 이제 부정수급 신고 당한 사람이네요. 당한 사람이 야 누가 신고했냐 이런 것들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나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후 갑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받았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나 국민권익위로부터 아무런 의뢰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갑은 의뢰 비공개 결정 주장 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온 거죠.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이 이에 근거해서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기억은 맞는 질문이거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열람 청구권 있잖아. 근데 그 열람 청구권은 내 정보를 내가 열람 청구를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열람 청구야. 그런데 내가 제3자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 되게 보통 좀 잘 안 보거든. 책의 본문에 속에서 한번 가봐. 교재로 한번 찾아봐봐. 교재 보시면 542페이지. 교재 가지고는 542페이지에 보시면은 본문에 숨어 있는 질문이야. 본문에 보니까 그게 중간에 보니까 이쪽 54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어떤 질문이냐?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봐봐. 기억에 보니까 이쪽 개인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청구하고 거기다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 지문. 그러니까 요 지문을 우리가 보통 잘 안 받죠. 안 받는데 요 지문이 그거잖아. 그래서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 열람 청구. 지금 갑은 자기 정보를 열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고했는지 을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개인정보보호법의 열람 청구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잘 안 보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는 데서 잘 등장하지 않는 조금은 생소한 지문이었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기억은 오야. 근데 다음에 이제 모르더라도 밑에 보기 보니까 기억이 세 군데 있으니까 기억은 확률상으로 좀 맞을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죠. 됐고요. 자, 니엇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자, 이거는 봐봐. 비공개 결정은 며칠이요? 2020년 8월 26일이죠. 그런데 행정심판은 정보공개법에서는 행정심판은 특별히 이의신청은 며칠이야? 30일 안에 이의신청이지만 심판이나 소송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따라 되잖아. 그러면 90일, 180일, 90일이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이 사람부터 180일인데 일단 8월 26일 날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죠. 그때부터 90일이니까 9월 26일, 10월 26일, 11월 26일이니까 90일 지났죠.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보니까 뭐 있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을 제기했죠. 이게 뭐로 볼 수 있을까? 이의신청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그냥 이의신청은 뭐입니까?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가는 게 이의신청이잖아. 고충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다른 별도의 국가기관한테 고충 민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의신청도 아니야. 우리가 어떤 조문이 행정기본법에 신설됐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통보받은 어떤 9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이것도 그거까지 감안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교묘한,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난이도 있는 질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고충 민원은 뭐가 바로 밑에 디귿에 바로 나옵니다. 디귿에 바로 나오죠. 디귿에 보니까 고충 민원의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되면 틀렸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행정청한테 한 번 더 가는 것이죠. 이의신청 통보받으면부터 90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조문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요거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청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충 민원에 답변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러니까 니언과 디귿은 같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언은 틀렸고요. 디귿도 틀렸죠.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정답은 이제 4번만 2번만 남게 되겠네요. 자, 리얼. 요거는 뭐 쉬운 거죠.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자 외국인 가능하죠?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얼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디귿이 결국 이제 킬러 지문이 되겠는데 밑에 보기 조합상
2번에 기업거리원, 4번에 기업 디귿 리얼인데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디귿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통보받은 날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X. 자,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 좀 필요한, 당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가 좀 필요한 지문. 다음에 이제 보기 조합에서 그것까지 특히 이제 디귿 지문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다. 예, 정답 2번. 자, 10번. 행정절차법상 송달 처분 절차죠. 처분 기준 설정 공포 규정은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 다 되죠. 공통된 조항으로 보는 거죠. 2번. 정보통신망 위에서 전자문서 송달이죠. 입력된 시점에 도달한다. 정보통신망의 입력이 키워드가 되겠죠. 2번호. 3번. 요것도 봐. 이것도 그러니까 결정사 특강에서 나왔지만 이제 뭐입니까? 원래 전자공청에는 병행해서만 하지 가름하여 대신하여 단독은 안 되죠. 그랬는데 최근에 온라인 공청의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야? 두 번째가 공청의 개최가 무산됐죠. 행정청의 책임 없이 근데 무산된 횟수가 3회죠. 3회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는 됐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죠. 3회일 때는 이게 이제 온라인 공청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게 이거 되겠죠. 그래서 2회인 경우가 아니라 3회인 경우다. 이것도 결정사청에서 자료로 나눠드렸고 또 뭐 조문으로서 이제 이거 이제 공청회 개정된 조항이죠. 개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보자. 그런데 뭐 예상대로 나왔던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3번을 몰라도 1번, 2번 또 4번이 워낙 뭐 기본적인 지문이고 O라고 쉽게 볼 수 있는 지문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송달 불가능할 경우죠. 관보, 공보 이건 뭐입니까? 공시송달이잖아. 공시송달이죠. 그래서 관보, 공보 게시판 하나 이상 인터넷 공고 필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시송달의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니까 4번 O. 정답은 3번. 11번. 그러니까 일단 10번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번 지문을 좀 특이한 거죠. 이제 문제 패턴가 나오는 출제 경향들을 보면 이제 출제하는 교수들이 신설된 것 중에서 또 특히 좀 중요하다고 싶은 조항들 이런 것들이 곧잘 이제 문제에서 등장을 막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11번. 그리고 행정절침판법이 3월달에 개정이 된 거하고 또 올라간 거 학생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행정심판법 3월 24일 날 개정되고 공포적 시행된 그 조항은 제가 볼 때 출제하고는 별로 크게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것도 뭐야? 괜히 또 그것도 입수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책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조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뭐 그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딱 보면 이게 대충 짬이 나오거든. 이게는 뭐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출제될 만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또 법 개정된 것 중에서도 이건 딱 보니까 내가 출제자라면 내고 싶다는 지문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걸 별도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이고, 개정된 좀 기술적이거나 좀 지엽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개정된 거 뭐 몰라도 된다 이야기는 아닌데,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뭐야 새롭게 막 다시 그것도 입수해가지고 막 보고 그걸 다시 준비해 놓고 시험에 나오면 어쩌나?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교수들이 안 부지런해. 그죠? 교수들이 또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뭐야 지금 우리 이런 아까 우리가 어떤 겁니까? 그 5년 채찍한 것도 한 2년 동안 뜸들이고 그만큼 고지하고 이제 뭐야 효력이 딱 생기니까 뭐야 3월 24일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바로 기다릴 때 이거는 그 전부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야 학생들의 불안함을 해가지고 그 불안함을 그저 뭐 미천 삼아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마치 막 이게 나올 줄 모르니까 막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오히려 학원 강사로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좀 개정돼서도 좀 덜 나온다 싶은 건 과감하게 안 나온다. 나오면 틀려라. 틀린 말이 좀 무책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더 무책임한 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제공 다 해줬거든. 자료 다 나눠줬잖아. 자료 어디 보면 다 있으니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무책임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법령 보다 보니까 개정된 법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됐고요. 자 11번 이것도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신분 성립 없는 자가 했을 때 없는 자도 성립한다. 이것도 뭐 법령에서 아주 기본이죠. 2번 그러니까 질서 위반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2번 하나 행위가 둘 이상이다. 하나 행위니까 하나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맨날 봤던 거죠. 3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오인하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되겠다. 위법성 착오죠. 3번으로 4번 위반 사실이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할 주소지에 관할 통보하고
비송사건 절법. 이건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죠. 적발하면 곧바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행정처에 먼저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1차적으로 부과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가죠. 근데 법원에 갔을 때 또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라 뭐가 따라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과태료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체적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정 한 조항을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해설을 길게 해놨죠. 지문은 단촐한데 해설이 긴 이유는 어떤 특정 한 조항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적발을 하면 먼저 사전 통지 10에서 예출조에 주는 게 기본이고요. 부과하고 이의 제기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하죠. 곧바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재판은 또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태료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기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총체적으로 틀린 지문. 근데 뭐 사실 뭐 4번 몰라도 1번, 2번, 4번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뭐 여러 번 봤던 지문이죠.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자, 4번. 12번 행정조사 기본법.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소한 지문들이 등장을 하긴 했죠. 자, 근데 1번 행정기관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 달성 필요는 실효 채취를 할 때는 손실보상해 주라는 규정은 있죠. 요건 우리가 봤던 지문이고요. 2번 개별법에서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관이 자발적이죠.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 할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협조, 이건 뭐야? 임의조사죠. 임의조사는 근거가 없어도 행정조사 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봤던 지문이에요. 2번 3번. 자, 행정계좌. 이제 요게 조금 우리가 보통 좀 덜 보는 지문이죠. 제일 뒤에 뭐로는 봤어? 표제로 봤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그거는 우리가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소홀히 본 거죠. 자, 먼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비밀 신상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보안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조항인데 그 1항, 2항 조항을 교묘하게 살짝 섞어서 지문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일단 조문 보면 인터넷 등 정보 밑에 해설도 있고요. 뭐 교재도 있는 건데 뭐 해설로 바로 봅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 제출할 수 있다. 요거는 1항이죠. 그런데 2항에 보니까 다만 그럴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구하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뭐 하지 마라. 조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요 조항은 1항과 2항 조항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지문을 틀리게 구성한 거죠. 그래서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건 또 기출문제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처음 나온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자, 됐고. 자, 4번. 요것도 우리가 했잖아. 이거는 공동조사죠. 공동조사는 하여야 한다죠. 하나의 부서에 둘 이상의, 하나의 행정청에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 유사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공동조사 요건에 해당되고요. 하여야 하죠. 4번 질문.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보통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봤던 질문이지만 3번은 기출문제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상 처음 나온 지문이죠. 근데 취지를 살펴보시고 또 지문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3번 판례 입장. 1번 거부 처분 집행정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지문. 1번 2번 사정 판결. 자, 이것도 뭐야? 바꿔치기라고 했죠. 사정 판결 뭐였습니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 시, 공익성 판단하는 시점은 판결 시죠. 반대로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고, 뭐 사정 판결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책에 제가 밑에 보니까 924페이지 보시면 도입부에 제가 서브노트로 요약해 놓은 거 있죠. 한번 펴봐. 924페이지 보시면 서브노트에 사정 판결 시험 문제 나오면 뭐야? 거의 뭐 80% 이상은 요 서브노트에서 다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926페이지에 보니까 뭐하고 양괄로 밑에 있죠. 3번, 양괄로 2번인가?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공익성 판단은 판결 시죠. 두 가지 바꿔치기 했다라고 한 거죠.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의 기본, 이건 아마 기본반 제일 첫 시간 제가 하잖아. 객관식에서 출제의 가장 기본 출제 트릭은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는 주로 판례 결론 바꿔치기 하는 거죠.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 정답. 3번 공공복리가 되겠죠? 소극적 요건인데 입정 책임은 행정청이 있는 것이겠죠? 개별적 구체적 공익이죠. 막연하게 일반적 추상적 공익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공익이지만 입정 책임은 누구한테 줘야 했다? 집행정지를 막고자 하는 피고 행정청한테 책임이 있죠? 입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4번 요것도 뭐 맨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조합이죠.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죠.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설립 결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설권적 처분의 인가를 직접 항고소송 제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5. 이것도 우리가 뭐 골백 번 더 봤던 지문. 정답은 2번. 14번. 자, 이제 요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근데 문제 수리가 몇 번 봤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책에 보시면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교재 있는 번호 720페이지 펴봐. 7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몇 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판례가 나란히 연이어서 쭉 나온 거죠. 8번, 9번, 10번, 11번 나왔던 거죠. 그럼 일단 순서를 바뀌었지만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 보상 증권, 시효로 소멸되었을 때는 지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결론은 배상 청구는 안 되는 것이죠. 1번 맞아.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죠. 2번. 자, 요게 이제 좀 생소하지만 경찰 공무원 이전에 뭐였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요양비죠. 병원의 입원비는 뭐입니까? 입원비의 경우죠. 이것은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의 보상을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11,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이다. 요양비죠. 입원비는 경찰 공무원 이전에 그냥 일반 공무원의 경찰 공무원 이전에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요양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되지 않다. 이게 옛날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책에 추가해 놓은 거죠. 11번 판례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맞죠? 3번.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자, 이거 근데 뭐 몰라도 이 지문도 우리 했잖아. 뭐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보상 받은 다음에 배상 청구는 안 되지만 배상 청구 받은 다음에 보상 청구했을 때 거부 못 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이거 다른 지문을 몰라도 3번 지문 우리가 맨날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역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3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보상 청구했을 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가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 그리고 10번 판례죠. 그러니까 8번, 9번, 10번, 11번 그냥 네 가지를 그냥 묶어서 지으면 다 정리한 거죠. 4번. 이거는 이제 우리 전형적이죠. 그 연금을 받았을 때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단서정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중배상금지원이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청구 못하죠. 근데 보상 요건에 해당되자 보상받지 못할 때는 이중배상금지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 판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답은 3번. 또 아까 지금 판례가 있어도 다 이렇게 나란히 묶어놓은 거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상당히 많이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책에 보면 어디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중구난방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죠. 됐고요. 자 14번 정답은 3번. 자 1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지. 제가 입에 거품 물기 시작하는 문제가 딱 나오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봐? 교재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냐? 846페이지 펴봐. 846페이지 특히 이제 단과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846페이지 펴봐. 거기에 11번 판례 위에 내가 뭐 적어 놓은 거 있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출제하면 요거 내겠다 하고 쟁점 여러 가지겠다 했잖아. 뭐야? 일단 우리가 거기서 주로 뭐가 쟁점이었어? 협의 소액 요게 쟁점이었잖아. 그래서 월정 수당 부분 그러니까 뭐야 제명당한 사람이 제명 의결을 받는데 소송 활동에 임기 만료했을 때 쟁점 거기서 주요 쟁점 뭐지? 월정 수당 지위는 회복 안 되지만 월정 수당은 있다. 그게 주요 쟁점인데 추가 쟁점 위에 두 가지 뭐 적어 놓은 거 있나? 대상적격 처분성 O라고 하는 것하고 피고는 누가 된다? 지방의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출제하면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아마 들었던 학생들이 기억에 날는 거 뭐였다. 내가 출제하면 요거 쟁점 추가 쟁점까지 해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증거 자료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지? 막 입에 거품 물기 시작했지 그지?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해당되는 거죠. 딱 그 이야기. 그래서 쟁점 물론 이제 거기서 설명 안 했던 쟁점 하나 원고적격. 원고적격 당연히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뭐야? 그 갑은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거기서 쟁점을 안 다뤄서 안 다룬 것도 안 다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요 쟁점 대상적격 문제하고 또 뭐 문제? 피고적격 문제 그리고 협의성 문제. 이거는 한 사례이지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수가 사례형으로 내면 딱 내기 좋다라고 했던데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딱 그대로 이쪽은 봐봐. 뭐 사례 알고 있죠? A9 의회 의원인 갑은 공무원 폭행 등 또 이게 갑질하는 의원들 곧자리 있죠? 품위 손상시키는 게 있다. 이런 사례들 구의회는 의원직의 제명 의결했다. 소송을 방법 다투한다. 자, 1번 제명 의결을 소송으로 다툴 때 소송의 유형은 무효 확인 소송에 되며 취소를 다툴 수 없다. 처분이기 때문에 꼭 무효할 필요 없습니다. 무효 또는 중대명백서에 따라 무효 취소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구속력, 그는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 5죠. 처분의 중에
따라 중대 명백사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죠. 틀린 것이고. 자, 2번 A고 A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건 이제 강론성 지문인데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뭐야?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적인 지위가 인정이 안 돼. 다만 내부 구성원인 누구한테? 내부 구성원인 의원이나 의장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그때는 행정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구 A의 갑에 대한 제명의결 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아니라 A구 의회 자체가 피고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회가 피고되는 것이겠죠. 2번 그래서 또 두 번째 쟁점이죠. 피고적 기관이 누가 되는가 고대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소송법 법률상 이게 되죠. 법률상이 구제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갑은 당연히 원고적기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3자도 아니고 갑은 직접 제명 의결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기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다만 이제 제 정답은 3번 틀렸죠. 3번 X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4번이 워낙 유명한 쟁점이잖아. 월정수당 부분은 뭐가 인정이 돼? 소이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송했을 때 임기가 만료됐다도 인정할 수 있다. 중간에 뭐가 생략되지? 월정수당 부분, 그러니까 지위는 회복되지 않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위는 회복되지 않지만 월정수당 부분은 여전히 다툴 실익이 있죠. 그래서 협의소익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인정할 수가 있다. 임기 만료돼도 중간에 뭐 말이 생략돼 있어? 월정수당 부분이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선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밑에 얘기했죠. 월정수당은 여전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4번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 패턴을 예상을 한 그대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 자, 4번. 16번 행정소송 옳지 않은 것이죠. 하자료로 입주. 이것도 했던 거예요. 입주 예정자의 경우는 법률상 부정을 했었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 1번이 바로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밑에 해설이 됐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2번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관할 위반이죠. 뭐입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인데 그럼 행정법원에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에 제기됐죠. 민사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관할이 없는 데서 판결 내렸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3번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죠. 그럼 이제 원래 행정법원에서 어디로 보내야 돼? 민사법원으로 보내야 돼. 민사법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피고 행정청이죠.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 1심 법원에 변론관이 생긴다. 요거는 좀 생소하죠. 옛날에 7급 문제에서 한번 등장을 했는데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고민해 보니까 830페이지 관할 파트를 찾아볼까요? 관할 파트 찾아보시면 여기에 양갈로 3번에 토지 관할이 있을 거야. 이건 보통 제가 단과 때도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 토지 관할의 동그라미 4번 봐봐. 또 4번에 보니까 뭐가 됐지?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야 임의 관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 아니라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둘이서 합의해 가지고 다른 데 관할을 정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합의 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변론 관할, 이거 과거에는 응소 관할이라고 했는데 내가 소를 제기했어. 여러분들 상대했죠. 그러면 피고 소재지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를 해야 돼. 그럼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데 제가 대구지방법원에 해야 돼. 근데 제가 제 거주인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응할 의무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야? 알았다. 내가 부산 가서 내가 뭐 할게. 재판에 응해줄게 라고 하면은 뭐야?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생기기를 응소관할 또는 변론에 응함으로써 관할이 생기는 걸 변론관할이라고 하거든. 옛날에는 응소관할, 지금 이제 변론관할인데 요거는 사실 소송법, 민사소송법 이야기야. 민사소송법 이야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1번에서 워낙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뭐 2번, 3번까지 갈 필요도 없었지만 3번 지문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지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의미를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관할 위반. 원래는 그럼 이제 그게 민사 사건에서 변론 관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소송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사소송인데 행정법원에 제기됐다. 피고가 1심 관할법원에서 관할 위반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하게 되면 1심 법원에 변론 관할이 생긴다라는 취지가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론 관할, 응소 관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3으로. 옛날에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책에 있는 그 지문 정도가 되겠죠. 4번 이건 뭐 생태 1등급에서 2등급 받겠다.
원고적격 법률상 부정을 한 것이었죠. 이건 뭐 여러 번 봤던 것. 그래서 원고적격 없다. 4번으로. 정답 1번. 17번 손실보상 옳은 것. 자, 손실보상 문제는 뭐 아까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모의고사 문제 할 때도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지문들이 조금은 낯설죠. 낯선데 자 1번. 근데 뭐 지문이 완전 다 낯선 건 아니죠. 1번은 키워드 뭐지?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판례가 사법상 계약을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죠. 1번 5. 2번 공익사업법인데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 사용을 해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회 내에 토지의 매수 청구. 자, 요거는 조문인데 자 봐봐. 형질이 바뀌었죠. 그럼 일단 생각해 보면 용어를 잘 보시면 매수 청구권이나 그러니까 토지의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권은. 그러니까 매수 보상이라는 말 기억나나? 매수 보상을 우리가 했죠. 뭐예요? 짜투리 땅이다. 이거 뭐야? 사과라고 요구하는 게 매수 보상이잖아. 같은 취지로 내가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다음에 토지가 사용되면서 형질이 바뀌어 보니까 이제 이걸 뭐 하는 거야? 뭐 해가라고 요구하는 거야? 사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토지의 매수 청구권이죠. 그럼 토지 매수 청구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뭐 해가라? 매수해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토지 수용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수용을 해달라고 청구, 수용 청구죠. 매수 청구하고 수용 청구. 이거 뭐에서 이게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수 청구할 때, 매수 보상이죠. 매수 보상할 때 주로 매수 보상은 뭐였지? 잔여지잖아. 잔여지 매수죠. 나머지 짜투리 땅 사가라라고 요구하는 게 잔여지 보상이죠. 잔여지 보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잔여지를 뭐 해가라? 매수하라는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한다?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한다?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죠. 매수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것이고. 근데 매수 청구를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이면 여기서 끝나. 안 하면 이제 뭐야? 안 받아주거나 뭐야?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잔여지를 뭐 해가라? 수용해라. 잔여지 수용 청구하죠. 잔여지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토지 수용위원회한테 하는 거죠. 요거 아마 교재를 가지고 보는 우리가 제가 잔여지 보상할 때 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잔여지 보상할 때 한번 했었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은 769페이지 769페이지 예 보시면 그 위에 여백에다가 아마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안 적었나? 안 적은 사람이 많나?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잔여지 매수 청구 요 용어 매수 청구냐 수용 청구냐 요 용어를 잘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전에 조문도 밑에 있죠. 이거 강론성 지문이긴 한데 밑에 조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문 강론 지문이죠.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서 형질이 변경됐을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죠. 토지 수용에 대해 수용 청구라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매수 청구, 수용 청구 요 용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바꿔치기 한 거죠.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야?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매수 청구하기 때문에 살짝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면 강론 지문인데 유사 취지가 공익사업법 74조 1항에 있는 이야기고 아니면 우리가 판례로 설명됐던 거죠. 판례로 설명됐던 거니까 매수보상 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손실보상 요 지문이 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정답은 2번 그 틀렸고요. 근데 이제 옳은 것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1번이 워낙 기본이잖아. 협의취득은 사법생각 민사소송이다. 워낙 유명하니까 굳이 뭐 2번까지도 안 갔을 거야. 그냥 염두별로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해설 강의라면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OX 지문을 달아야 돼. 해설을 달아야 되니까 2번 지문 자체만 놓고 상당히 강론 지문이죠. 까다로운 지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2번 X. 3번 헌법재판소 요거는 토지의 효용이 감소했을 때 매수 청구 인정하는데 보상이 주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대한 위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이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보통은 사회적 자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길어진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 뭐야? 수용도 안 해갈 거 아까 이거 뭐야? 보상도 안 해줄 것 같으면 뭐 해가라. 국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 정부 필요하면 그 땅 내 땅을 사가라라고 요구하는 게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합헌으로 봤죠. 그래서 이건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는 현재 판례고 교재 미소인데 유사 취지가 있어요. 종전의 용도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하는 거만 있었죠. 그래서 유사 취지 판례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유사 취지를 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역시 매수 청구권이 매수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번 3번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확인해서 보시고. 자, 4번 사업 시행자. 이거는 조문에 있는 거죠. 일괄 보상이죠. 이거는 책에도 있고요. 조문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일괄 보상이다라고 했고 766페이지 본문에 보면 밑에 보상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불이죠. 개별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특이한 것 있죠. 전액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상한다. 일괄 보상. 이거는 조문도 그대로 있죠. 4번으로. 그래서 3 틀렸죠. 그래서 일괄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 틀린 지문이에요. 일괄적으로 요구하면 일괄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X. 정답은 옳은 건 1번이죠. 자, 18번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것도 뭐 늘 보는 거죠. 질서벌, 과태료, 형사처벌 서로 다르죠. 판례는 특히 대형 판례는 기반이 다르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전칙 반응 볼 수 없다. 1번호. 2번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부합하는 신고했는데 신청했는데 거부했죠. 거부한 게 위법 취소가 되면 그런데 이제 행정청이 거부해놓고 야 너 왜 신고 늦게 했냐면서 이행강제부한 건 모순이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이야기죠.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죠. 이것도 그때도 틀린 지문 아마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재 2번 지문 틀렸고요. 598페이지 4번의 꺽쇠 2번에 있는 것이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한 판례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 국가직 문풀에서 9번 문제에서 제가 또 특별히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X. 3번 지문은 길지만 뭐 어렵지 않죠. 2차 3차 계고 처분은 처분성 부정되는 거죠. 기간 연장에 불과하다. 3번으로 4번.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어렵게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야?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건데 뭐냐면은 여객자동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증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 인지해서 별도로 과징금 부과해야 되는 거죠. 종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서 일괄 해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을 고려해서 추가 과징금의 부과 처분의 양정이 되다.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A, B, C 세 가지 의무 위반에서 아까 과징금 이야기인데 근데 세 가지가 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했었어. 근데 행정처에 뭐만 인지한 거야? C 의무 위반 행위는 인지를 못하고 A, B 의무 위반 행위에서 과징금 1차 부과했어. 그런데 이제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C 의무 위반이 뒤늦게 이제 발견한 거죠.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A, B, C가 세 가지를 하나의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는 게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과징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과징금 부과할 때는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C 의무 위반 행위는 인지하지 못하고 A, B 의무 위반 행위만 확인해 갖고 과징금 먼저 부과했죠. 근데 뒤늦게 보면 C 의무 위반이 됐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가? C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추가로 부과할 때는 뭐냐? A, B, C가 셋 다 위반한 걸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그걸 산정을 하고 1차로 부과한 과징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만 추가해서 과징금 부과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또 처음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참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행정청지가 C 의무 위반, 그러니까 처음부터 A, B, C 했으면 세 가지에서 하나를 부과했으면 좋았을 건데 A, B만 위반 확인하고 부과했는데 뒤늦게 C 의무에다가 C 의무를 별개로 독자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을 전제로 하고 1차로 부과한 것 플러스 알파 나머지 추가해서 과징금 부과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정상 참작하라 그런 이야기야. 근데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책에는 없어. 교재는 없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밑줄 쳐놨죠.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에서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뒤늦게 다른 위반을 인지해서 별도로 과징금 부과할 때는 처음부터 다 위반한 것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를 산정을 하고 1차 부과한 것을 빼가지고 추가된 부분만 과징금을 부과하라. 그러니까 정상 참작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형평을 고려해서 추가 과징금의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건데 합하면은 정상 참작해서 어느 정도 과징금을 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라는 것이겠죠. 그런 취지인데 뭐 최신 판례이다 보니까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9번 서운 또는 서운 취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운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통치행위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옵니까? 통치행위에도 나오고 우리 책에서는 피고의 파트에서 나왔죠. 피고 경정 파트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럼 일단 그대로입니다. 일단 기억.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도 맞죠? 서운을 주는 거는 통치행위지만 취소는 아니라고 했잖아. 기억은 오죠? 오니까 4번 탈락. 그러면 서운은 서운 취소 대상자의 특별한 공직에 소외되는 일시인 전속적이죠.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야. 니언도 맞죠? 5가 되겠어. 5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뭐 바로 정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죠?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디귿 서운 취소의 그 서운 취소의 권한자는 누가 돼? 권한자는 대통령이 되겠죠. 보훈처장은 뭐만 했을 뿐이야? 단순히 통보했을 뿐이죠. 보훈처장은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피고되죠. 근데 이제 보훈처장이 통보를 하니까 유족은 누구를 상대로? 보훈처장을 피고로 해서 송지했는데 또 하급심 법원도 쪼다같이 망한 거예요. 피고가 아닌 사람이고 경정을 했는데 경정도 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결한 것은 뭐야? 소송 요구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본안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시킨 것이죠. 그 사례입니다. 이것은 고약이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요거는 헌법에 있는 거죠. 헌재 판례인데 교재는 미수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같은 조금 생각하면 서원을 추천했는데 거부한 거죠. 일종의 물어보는 것이야. 이거는 통치행위. 그러니까 서원을 주는 거 신청했는데 거부하는 것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 되기 힘든 거라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거죠. 서원 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부작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은 헌재 판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뭐 디귿까지 여기까지 안 가죠. 기억 니은이 워낙 뭐 쉬운지 뭐 밑에 보기 조합도 단순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찬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마지막 20번. 대집행이죠. 옳은 것. 행정대집행. 행정기본법에 행정상 강제해 보시면 대리, 직강 그리고 적시강제까지 포함해서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1번으로 대집행 비용은 대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있죠. 2번으로 3번 대집행 대상이 된 대체적 자기임은 공법상 의무이다. 3번도 맞죠. 4번 근데 이제 4번이 대집행의 요한 비용에 대해서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지며 대집행의 요한 비용을 징수할 때 그 징수는 다 국고에 수입을 한다. 이거는 대집행을 한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책에는 없어. 조문에 빼놨는데 후반부는 책에 있죠.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기속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6조 이것도 거의 뭐 법령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6조 2항은 요거는 교재에 없어. 교재에 없는데 줄인다고 했는데 6조 3항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행정청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에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고 동등한 게 아니라 국세 다음에 순위의 선취득권 그리고 비용 징수했을 때는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나 지자체의 그 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요는 뒤에 지문 6조 3항은 조문이 있는데 6조 2항은 조문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생소하긴 한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 워낙 뭐 확실하게 쉬운 지문으로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해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듣고 보니까 뭐 지극히 좀 평범한 평이한 지문들이 주류였죠. 다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죠. 조금 생각이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법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기출 문제 좀 잘 안 봤던 것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거법 이런 거에서 정답은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뭐 체감 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국가직이 나오면 지방직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사실 경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제하는 교수가 어떤 또라이 같은 교수가 되고 문제를 또 어떻게 지랄같이 낼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그냥 무난하게 낼지는 출제자의 성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나온 걸 전제로 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쉽게 나왔는데 계속 쉽게 나온다면 사실 쉬운 것만 계속 보면 되긴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걸 전제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있죠. 문제풀이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취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나머지 부분 또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가직 국업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